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수달의 아이를 낳은 여인. 고려 말 함경도 황음 지방에 풍수를 잘 보는 풍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선 산천을 두루 살펴본 결과 천하를 다스릴 사람과 왕이 날 매기 조선에 떨어져 있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으나 주산을 몰라 혈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그곳이 어디인가를 알려고 백두산에 올라가 남북을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의 곤륜산이 주산이었지요. 다시 중국에 들어가 곤륜산에 올라 살펴보니 조선의 태백산맥이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 경상도 웅천에 혈이 있었지요. 그는 태백산맥을 타고 내려오다가 김해의 불모산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한 맥이 웅천의 앞바다로 들어갔는데 용이 날고 범이 뛰는 행태였지요. 옳다. 이제야 찾았구나. 그는 기뻐 어쩔 줄을 모르며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 지새가 머리에 있고 두 뿔이 솟아나고 몸뚱이는 꾸불꾸불하여 틀림없이 누워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두고 찾던 곳을 이제야 발견하였구나. 풍수는 한달음에 그 산줄기를 따라 달려가 보았어요. 그러나 뜻밖에도 명당은 그 용과 같이 생긴 산과 마주 보이는 바다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그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풍수는 바닷가에 앉아 무슨 좋은 방도가 없을까 궁리를 하였으나 아무런 묘책도 떠오르지 않았지요. 그때 사람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한 몸에 털이 잔뜩 난 괴물 하나가 그 명당이 있는 곳에서 나와 육지 쪽으로 걸어 나오더니 절벽 아래 바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풍수는 이상한 것도 다 보았어. 이렇게 의아한 생각을 하며 호기심에 차서 그 괴물을 따라가 보았지요. 풍수객이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 굴 속으로 들어갔던 괴물은 금방 나와서 다시 바다로 들어갔어요. 이 틈을 타서 풍수는 굴 속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그 굴 안에는 아주 추한 여인이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풍수는 더욱 괴이하게 여기며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 보았지요. 말을 시켜보니 그 여인은 틀림없는 인간이었답니다. 그 여인의 내력을 물어보자 여인은 비범한 기색을 띠고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웅천의 귀한 집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리를 피해 이곳으로 들어왔다가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물고기와 나무 열매로 연명해 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수달 한 마리가 나타나 그와 이 굴 속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 만삭 후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조금 전 들어왔다 나간 아이지요. 그러나 수달은 며칠 전에 죽어 아직 장사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니 옛날 이야기를 듣는 듯 신기하였지요. 그 아이는 바다에 들어가 무엇을 합니까? 그 애는 매일 바닷속에 있는 바위를 근거로 고기를 잡으며
나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그 바위에는 구멍이 2개 있는데 거기로 많은 물고기가 몰려든다고 하더군요. 풍수는 이 말을 듣자 귀가 번쩍 트였어요. 이 2 구멍이야말로 하나는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 날 혈이요. 하나는 왕이 날 혈임에 틀림없다. 그 괴물을 이용한다면 필시 내 평생 소원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풍수는 그곳에서 괴물을 기다리기로 하였어요. 얼마 후 괴물은 많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돌아왔지요. 풍수객은 그 괴물을 달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긴히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느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들어드리지요. 네가 고기잡이 하러 가는 그 바위에 구멍이 2이 있다지. 예, 매일 그리로 가서 고기를 잡는걸요. 그거 참 잘 되었구나. 이 해골 2개를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2 구멍에 하나씩 넣거라. 하나는 네 아버지 유골이니 반드시 네 자손이 훗날 귀하게 될 것이야. 하고 유골 2개를 주니 유골 하나는 풍수 아버지의 유골이었습니다. 어디든지 명당을 만나면 묻으려고 나무함에 넣어 수십 년을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어요. 그는 다시 한번 괴물에게 당부를 하였지요. 너는 이 2개의 유골을 가져다 구멍에 넣되 반드시 이 나무함에 든 것을 왼쪽 구멍에 넣어야 한다. 왼쪽 구멍이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 날 혈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괴물은 이러한 자세한 사연을 알 까닭이 없었습니다. 각각 한 구멍에 하나씩만 넣으라는 말에 따라 넣기는 넣었으나 풍수 아버지의 유골을 오른쪽에 수달의 유골을 왼쪽에 서로 바꾸어 넣었지요. 그렇게 하여 그 풍수의 후손은 나중에 조선의 왕이 되고 괴물은 그곳에서 나와 거짓대를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중국으로 들어가 그 후손이 중국을 통일한 큰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위 위에 발바닥이 찍힌 사내. 옛날 어느 마을에 해마다 봄만 되면 흉측한 괴물이 나타나 예쁜 처녀를 빼앗아가는 일이 생기곤 하였습니다. 만약 괴물에게 처녀를 바치지 않으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논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곡식은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끔찍한 흉년이 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가슴을 치며 사랑하는 딸들을 괴물에게 바쳤답니다. 그래서 딸을 둔 집에서는 해마다 봄이 되면 눈물과 한숨으로 속앓이를 해야 하였지요. 이 마을에는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이라는 어여쁜 처녀가 살았습니다. 분이 아버지는 농사일도 잘하였지만 맷돌도 쪼고 비석도 깝깝하는 이름난 석공이었어요. 해마다 농사를 지어야 고작 몇 달 식량도 못 되는지라 돌을 쪼아가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분이는 돌을 캐러 산으로 올라간 아버지를 찾아 점심밥을 싸들고 집을 나섰어요. 분이가 산 골짜기로 한참을 올라가고 있을 때 길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웬 낯선 젊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맨 모습이 겉보기에도 힘이 장사 같았지요. 젊은이는 분이를 보자 어디로 가느냐고 다정히 물었어요. 분이는 웬 낯선 남자가 말을 거는 바람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였어요. 너무 놀라지 마시오. 난 이 산에 사는 돌장수입니다.
분이는 그제야 맷돌을 쪼러 간 아버지의 점심밥을 가지고 가는 길이라고 대답하였지요. 아, 그 부지런한 석공 할아버지 딸이군요. 이상한 생각이 든 분이는 조용히 물었지요. 우리 아버지를 아시나요? 알다마다요. 아침 이슬이 내리기도 전에 산에 올라와 온종일 바위를 쪼다가 밤 이슬을 맞으며 내려가는 할아버지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본인은 몸집이 우람한 돌장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정하게 말이 오고 가는 사이에 본인은 스스럼 없이 가난한 자기 집 살림살이 형편을 돌장수에게 죄다 이야기를 하였지요. 정말 안 됐군요. 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겠소. 어서 아버지에게 갑시다. 분이와 돌장수는 아버지에게 올라가 해가 저물 때까지 맷돌 쪼는 일을 도왔습니다. 분이의 아버지는 진심으로 도와주는 돌장수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돌장수는 날마다 분이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도와주었어요. 날이 가고 달이 지나 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쌍하게도 분이가 괴물에게 바칠 제물로 뽑히게 되었지요. 죽음을 앞둔 분이는 밤마다 잠든 늙은 아버지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온 밤을 눈물로 지새우곤 하였습니다. 내가 없으면 늙은 부모님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실까? 분이의 마음은 쓰리고 아팠어요. 그러나 세월은 모진 것이어서 가엾은 분이가 괴물에게 끌려갈 그날은 끝내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밤새도록 울어서 두 눈덩이가 퉁퉁 부어오른 분이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불효 자식은 떠나갑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분아. 사랑하는 딸을 부둥켜 안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분이가 드디어 제단에 오르게 되었어요. 에이그, 가엾기도 하지. 제단 가까이에 모여선 마을 사람들은 분이가 죽게 된 것을 슬퍼하며 모두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이윽고 꽈르릉 번개가 번쩍하더니 몸뚱이 하나에 머리가 셋이나 달리고 눈이 사발만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분이는 너무 무서워서 그만 기절하고 말았지요. 괴물은 분이를 보자 으흐흐 하며 징그럽게 웃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던 괴물은 분이를 단숨에 집어삼키려고 입을 쩍 벌렸어요. 바로 그때였지요. 갑자기 동쪽 산마루가 꽝 하고 울리더니 난데없이 석자나 되는 긴 칼을 든 돌장수가 나타났습니다. 돌장수는 어찌나 힘이 세었던지 바위를 밟으면 돌이 움푹 들어가고 칼을 휘두르면 우레가 울었지요. 돌장수는 괴물을 향하여 하늘 땅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쳤습니다. 착한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이 악독한 놈아, 네 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네 놈 때문에 오랜 세월 피눈물을 흘린 이 고장 사람들의 이름으로 네 놈의 목을 치겠다. 돌장수는 칼을 높이 치켜 들었어요. 그렇지만 괴물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돌장수와 괴물은 서로 맞붙어 싸우기 시작하였지요. 뽀얀 먼지가 일어 돌장수와 괴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장수의 칼날이 먼지 속에서 번뜩이고 괴물의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만이 요란스럽게 울렸지요.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뛰쳐나왔습니다.
바위 위에 돌장수와 괴물이 싸우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부디 돌장수가 이기기를 바라며 손에 땀을 쥐었어요. 캄캄한 비구름까지 몰려와서 돌장수와 괴물의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야 소란스럽던 하늘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커먼 먼지 구름이 걷히자 마을 사람들 앞에는 목에 칼이 박혀 쓰러져 있는 괴물이 나타났지요. 괴물이 죽었소. 너무 기뻐 괴물이 쓰러진 곳으로 우르르 달려간 마을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를 토하고 죽어있는 괴물 곁에 용감한 돌장수가 고요히 눈을 감고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기절에 쓰러져 있던 분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고는 사람들 속을 헤치고 쓰러져 있는 돌장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돌장수님, 돌장수님. 분이는 돌장수를 부여잡고 애타게 흔들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때부터 이 고장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괴물 때문에 슬픈 일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돌장수와 괴물이 싸우던 바위 위에는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는데 모두 돌장수의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노릇고리, 신비한 약수. 옛날 어느 곳에 노루가 많이 드나든다 하여 노루골이라 불리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옛날 이 골짜기 밑에 방서방이란 가난한 농민이 살고 있었지요. 처음 몇 해 동안은 관리들의 등살에 시달리지도 않고 부자들의 성화도 없이 살았지만 얼마 안 가 욕심 많은 그들의 화를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농사 지은 것은 부자에게 빼앗기고 끼니를 때우지 못하게 되었지요. 방서방네는 여전히 어렵게 살았고 나무 장사로 사시사철 뼈 빠지게 일해 겨우 살아나갔습니다. 하루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갑자기 화살 맞은 노루 한 마리가 헐레벌떡 방서방 옆으로 달려와 애원하는 듯 하더니 수북이 쌓아놓은 가랑잎 나무 더비 속으로 달려가 숨었습니다. 그러자 사냥꾼들이 우르르 몰려왔지요. 그 사람들 속에는 최부자네 아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새파란 최부자의 아들은 나이 지긋한 방서방을 보고 대뜸 반말로 물었지요. 자네 이리로 노루 가는 것을 못 보았나? 못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사방이 조용해지자 노루는 나무더미 속에서 나와 고개를 수없이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보이는 듯 하였지요. 방서방은 노루의 다리에 꽂혀 있는 화살을 뽑아 주었어요. 그러자 노루는 다리를 절룩거리며 멀지 않은 골짜기로 내려가 조그만 옹달샘으로 갔습니다. 노루가 입으로 샘물을 머금어 상처난 곳에 발랐더니 피가 멎었지요. 그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루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던 방서방은 그 샘물이 약수일 거라고 짐작하였지요.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하던 방서방은 낮에 손을 찍혀 피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노루가 하던 짓이 떠올라 그 샘으로 가서 샘물을 발랐더니 금방 피가 멎고 아픔도 가셨지요. 방서방은 마음씨가 곱고 착한 사람인지라 좋은 일을 보고는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샘물 이야기를 해 주었고 다친 사람들에게는 일부러 찾아가서 가르쳐 주었지요. 그러자 이 약수를 찾아오는 사람이 날과 달이 흐를수록 늘어갔습니다. 심지어는 멀리까지 소문이 퍼져
백리 밖에서도 찾아오는 사람의 수가 헤아릴 수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좋은 약수터를 발견해 주었다고 그 약수를 방약수라고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최 부자가 이 약수터에 눈독을 잔뜩 들이고 있었지요. 최 부자는 관청과 짜고 샘터의 울타리를 박은 뒤 돈을 한 푼씩 받고서야 사람들을 들이는 장사판을 벌여놓았습니다. 물론 방서방에게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지요. 최 부자가 숱한 돈을 벌자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방서방이 받아야 옳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돌자 최 부자는 계략을 꾸몄지요. 방서방을 어디론가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최 부자는 관청과 짜고 방서방을 억지로 먼 북방에 수자리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방서방은 아내와 아들을 남겨두고 억울한 수자리 길을 떠나가게 되었지요. 수자리란 국경을 지키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방서방 내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지요. 그러나 최 부자의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방서방 내 살림 형편을 뻔히 알고 있는 최 부자는 무슨 큰 도움이나 주는 듯 방서방의 아내를 자기 집 더부살이로 끌어들였고 방서방의 연하문 살 된 아들은 애 머슴으로 데려다 공짜로 부려먹었지요. 그런데 최 부자의 아내 또한 간사스럽기가 여우 같고 소갈머리가 고약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루는 방서방의 아내가 옹백이 하나를 깼다 하여 모진 매를 때렸고 높다란 뜰에서 내리굴려 심한 상처까지 입혔습니다. 그러고도 상처 입고 알아놓은 방서방의 아내를 놀고 먹일 수 없다 하여 내쫓고 말았지요. 방서방 내 모자는 다 허물어져가는 오막살이로 돌아와 아들이 나무를 해서 팔아오는 것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해가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도무지 낫지를 않았지요. 그 유명한 약수도 돈 한 푼 없으니 멀거니 눈만 뜨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초여름 날이라 날도 덥고 몹시 가물어 약수가 적게 나온다 하여 약수값도 배로 올리는 바람에 그것을 바라볼 엄두도 내지 못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방서방 아들이 뒷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다가 쉴 참에 너무 피곤하여 그만 잠이 스르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귀찮게 구는 것이 있었습니다. 얼른 눈을 떠보니 웬 노루가 한 마리 와서 건드리다가 달아나는 것이었어요. 방서방의 아들은 후다닥 일어나 노루가 달아나는 곳으로 눈길을 주며 바라보았습니다. 노루는 저만치 가서는 힐끔힐끔 이쪽을 돌아보며 약수터 아래 골짜기로 내려가 한 곳을 발로 비비더니 입으로 물을 찍어 몸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방서방의 아들은 전에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문득 떠올라 그곳으로 달려 내려가서 그 자리를 파고 샘물을 떠다가 어머니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의 병은 씻은 듯이 말끔히 나았지요. 방서방의 아내와 아들 또한 어질고 착하여 돈이 없어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새 약수터를 알려주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돈 있는 사람들도 모두 아래 약수터로 찾아들어 얼마 안 가서 윗 약수터에는 사람들이 발길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날은 더 바싹 가물어 위의 샘물은 아주 잦아들고 말았답니다. 최 부자는 또다시 엉큼한 계략을 꾸며 아랫 약수터를 빼앗으려 하였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아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때를 지어 관가로 달려가 야단들을 쳐서 최 부자도 어쩔 수 없이 쓴침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쟁이 최 부자는 방서방의 아들을 어르기도 하고 위협도 하여 끝내 윗 약수터와 아랫 약수터를 바꾸는 데 성공하였지요. 최 부자는 미천을 들여 아랫 약수터에다 윗 약수터보다 더 굉장하게 울타리를 갖추고 집까지 번듯하게 지어놓고 약수값을 호되게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여름철 장마가 크게 들더니 골짜기 물이 나서 아랫 약수터는 온통 물 구덩이가 되어 약수 효과가 없어졌지요. 반대로 윗 약수터에는 다시 맑은 약수가 알맞게 치솟아 올라 약효가 좋아졌습니다. 이 소문은 금방 퍼져나갔지요. 윗 약수터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날마다 장이 선 것 같이 흥청거렸습니다. 아랫 약수터에는 누구 하나 발길을 하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도로 바꾸자고 할 체면이 못 된다는 것을 아는 최 부자는 차마 바꾸자는 말도 못하고 아래 위 샘터에 숱한 돈만 들이고 망했다는 생각을 하니 분통이 터져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마침내 수자리 갔던 방서방은 기한이 다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착하고 어진 방서방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가며 식구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살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노릇골이라 불리던 이곳은 지금은 약수골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창원급제하고 부부가 되다. 옛날 어느 바닷가에 가난한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집안이 하도 어려워서 바다에 나가 고기를 낚아서 생활을 해 나가는 처지였습니다. 그 어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그 아들은 남달리 총명하고 얼굴도 잘생겼지요. 그 아이는 가난한 집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고 지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서당을 다니는데도 그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바다에만 나갈 뿐 별로 하는 일 없이 매일 바닷가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지내야 하였지요. 그러는 가운데 그에게도 남들처럼 잘 살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아버지에게 사정을 하였어요. 아버지, 저도 서당을 다니고 싶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어이없는 얼굴로 서당에는 양반의 자식들이나 다니는 것이야. 너는 이 아비를 따라 고기 잡는 것이나 배우거라 하고 한마디로 거절을 하였지요. 저도 서당에 다녀서 양반이 되고야 말겠습니다. 이놈, 누가 너에게 글을 가르쳐 줄 줄 아는 것이야. 글 읽겠다고 얼쩡거리다가는 매 맞기 딱 좋을 것이야. 아무리 말을 해도 아버지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버지 청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 고기 잡은 것만 저에게 주십시오. 아버지는 의아하게 생각하였으나 이 청마저도 거절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해주기로 하였지요. 며칠 후 그 아들은 아버지가 잡아온 고기를 한 구덕 짊어지고 서당 선생님 집으로 갔습니다. 이거 저희 아버지가 잡은 고기입니다. 그를 가르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선생님께 드리라고 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아들은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면서 고기를 서당 선생님께 드렸지요. 그리고
서당 아이들과 나누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은 서당 선생님과 아이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지요. 그 후로 그는 서당 주변에서 놀면서 아이들의 심부름도 해주고 같이 어울려 지내기도 하였어요. 그러다가 서당 마당에서 놀게까지 되었지요. 그는 놀면서도 남이 모르게 그를 귀로 들으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서당 선생님께 청을 하나 하였지요. 선생님, 청이 하나 있습니다. 청이라니 무엇이냐? 평소에 하는 짓이 마음에 들었던 아이라 서당 선생님도 아주 부드럽게 되물었어요. 제가 상놈이라 저 아이들과 같이 글을 읽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이 마당에서나마 좀 구경하겠습니다. 글 읽는 것을 구경하겠다는데 말라고 할 수는 없었지요. 그러면 제가 서당 심부름을 도맡아 하겠습니다. 그 청이 얼마나 간절한지 서당 선생님은 허락을 하였습니다. 서당 아이들도 반대하질 않았지요. 그들의 심부름을 도맡아 해주는 그를 박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 뒤로 그는 마당에서 글 읽는 것을 들었답니다. 한번 들은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단지 듣기만 하였는데도 그의 글 실력은 날로 늘기 시작하였지요. 어느 날 선생님은 그의 뜻이 하도 갸륵하여서 그에게 책 한 권을 주었어요. 그는 서당에서 듣고 집에 와서 다시 공부까지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그의 글은 그 서당에서 가장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선생뿐만 아니라 서당 선비들도 모두 알고 있었지요. 어느 해 그를 읽던 선비들이 서울로 과거를 보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저 선비들을 따라 서울 구경이나 해볼까 합니다. 속으로는 과거를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였지요. 선생님도 그의 재주를 매우 아끼는 터라 사정만 허락한다면 그가 과거를 보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놈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과거에 응시하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었지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서울로 보내고 방법을 마련하였지요. 서당 선생님은 과거를 보러 떠나는 선비들을 모아놓고 저놈을 따라 보낼 터이니 너희들이 서울 가서 과거를 볼 동안 잔 심부름이나 시키면서 데리고 다니거라 하고 말하였어요. 선비들은 서울까지 심부름꾼을 딸려 보낸다는 바람에 모두들 좋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그는 선비들을 따라 서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비들의 짐을 잔뜩 짊어지고 서울로 향하였지요. 한참이나 서울로 가던 선비들이 서로 수근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놈이 서울 가서는 혹시 과거를 보려는 것이 아닌가? 상놈의 주제에 어떻게 과거를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도 어쩌다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만약 우리는 다 떨어지고 저놈만 합격한다면? 선비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그를 내버려 두고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비들은 그를 꽁꽁 묶어 모래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산채로 묻어놓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모래 구덩이를 덮었던 모래들이 다 날아가 버리자 지나가던 사람이 꽁꽁 묶인 그를 풀어주었지요.
그는 자기를 죽이려 하였던 선비들을 다시 부지런히 뒤쫓아갔습니다. 서울을 못 미쳐서 다시 그들과 만날 수 있었지요. 선비들은 속으로 저놈은 목숨도 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를 없앨 궁리를 하였지요. 서울 장안에 이르자 그들은 객주집을 찾아 묵어야 하였답니다. 그런데 선비들은 그와 같이 묵을 수는 없었지요. 길을 지나는데 어떤 큰 대문을 단 으리으리한 집에 백꽃이 곱게 피어 있었습니다. 날도 저물고 하여 선비들은 이놈아, 너는 우리를 따라오지 말고 저 배나무 속에나 들어가 잠을 자거라 하였습니다. 그는 선비들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큰 집의 담을 뛰어넘어가 배나무에 올라가 자리를 잡고 누웠지요. 저놈, 얼마 안 지나면 저 집 종들에게 붙들려 죽도록 매를 맞을 거야. 도둑으로 몰리고 말 테니까. 선비들은 낄낄 웃으면서 귀찮은 놈을 떼어버려서 시원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집은 바로 과거를 맡아 치르는 시험관의 집이었지요. 그 사람은 딸을 7이나 두었는데 과거에 장원 급제하는 선비에게 딸들을 하나씩 시집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둘째까지 시집을 보냈던 차였지요. 밤이 되자 그 집 배나무에서 이상한 불빛이 반짝반짝 거렸습니다. 대감이 그 불빛을 보고 큰딸에게 말했어요. 저 배나무에 가보거라. 좀 이상하지 않느냐? 큰딸이 아버지 말씀을 따라 나가보고 들어와서는 배나무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어요. 그럼 둘째가 나가보고 오너라. 둘째도 나가보고 와서는 아버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요. 그러면 셋째가 나가보고 오너라. 셋째 딸은 그날 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뒤숭숭하였습니다. 내일 과거가 실시되고 장원한 선비가 밝혀지면 자신은 그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하던 중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것이었어요. 셋째가 나가보니 배나무에 반짝이는 불빛이 아무래도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배나무로 가까이 가보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당 아이가 자고 있는 걸 찾아내었지요. 처음에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 하였으나 이상한 생각이 들어 살그머니 그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밝은 곳에서 보니 비록 차림은 누추하였으나 얼굴은 잘생긴 젊은이였지요. 더구나 그가 잠자는 곳에서 이상한 불빛이 비친 것을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리고 두 언니가 찾아내지 못한 사람을 자기가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도 무슨 인연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셋째 딸은 그에게서 모든 사정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시도 지어보고서 그 글 재주가 보통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지요. 셋째 딸은 그를 목욕시키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 과거에 응시할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과거를 볼 곳으로 가서 수위의 아름다운 전경을 구경하기도 하였지요. 서당 아이가 서울은 정말 사람이 살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서당 선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양반집 아들들이나 입는 좋은 옷을 입고 어엿한 양반집 자식처럼 차린 서당 아이를 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그 연유를 물었어요. 이게 그 배나무에 있더라. 지금도 많이 있어. 그리고 그 배나무에서 잠을 자다 이상한 꿈을 꾸었지.
서당 아이는 선비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무슨 꿈인데? 응, 아주 이상한 꿈이었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꿈 이야기를 얼른 꺼내질 않았습니다. 무슨 꿈인데? 그건 말할 수 없어. 얼마나 귀한 꿈인데. 말하지 않겠다고 하자 서당 선비들은 더 안달을 하며 들려달라고 하였지요. 그럴 것 없이 오늘 저녁 그 배나무 위에서 자보면 알 것 아니여. 서당 선비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였지요. 아무래도 그 배나무는 이상한 나무라고 속으로만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하룻밤 자고 싶은 마음들을 조금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배나무에서 잠을 자던 선비들은 그 집 종들에게 들켜 도둑으로 물려 광 속에 갇히게 되었지요. 그들은 과거고 뭐고 도둑놈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다음날 서당 아이는 셋째 딸이 시키는 대로 과거를 보았지요. 장원이 된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장원급제 발표가 있은 후 대궐에서 돌아온 아버지에게 셋째 딸은 그동안의 사연을 모두 말하였어요. 그리하여 둘은 부부가 되었답니다. 돌아오지 못한 차사.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함흥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여진족도 몰아내고 왜구도 물리쳤지요. 그러다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왕이 되었답니다. 나이가 들어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넘겨준 태조 이성계는 함흥에 와서 살았지요. 함흥에 와서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난리를 일으키니 자식들 꼴 보기 싫어 나온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부인이 둘 있었는데 첫째 부인이 아들 6명을 낳았고 둘째 부인이 2명을 낳아 아들이 모두 8명이었지요. 아들이 이렇게 많으니 누구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느냐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둘째 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만 막내가 세자가 되었지요. 다른 아들들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특히 5째 아들인 방원이 가장 화가 많이 났지요. 방원은 군사들을 이끌고 세자 방석과 방번을 죽이고 둘째 형인 방과에게 왕권을 주었습니다. 자기가 금방 왕이 되면 다른 형들이 싫어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조선 2대 왕으로 정종이 들어섰지요. 그러나 정종은 3년 동안 허수아비 같은 왕 노릇을 하다가 방원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어요. 그 사이 넷째인 방간이 왕 자리를 차지하려고 또 한 번 소란을 일으켰다가 방원에게 붙잡혀 멀리 귀양을 갔습니다. 태종은 왕위에 있으면서 늘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용서를 빌고 다시 왕궁으로 모시려고 신하를 함흥으로 보냈습니다. 이 신하에게는 차사라는 벼슬을 주었어요. 차사란 중요한 일을 위해 파견하던 임시직이었습니다. 그래서 함흥에 심부름 가는 차사라 해서 함흥 차사라 불렀지요. 태조 이성계는 차사가 오면 말도 꺼내기 전에 활을 쏘아 모두 죽여버렸지요. 이때부터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함흥 차사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은 차사가 되어 함흥에 가길 꺼려하였지요. 함흥 차사가 되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대종도 신하들에게 함흥 차사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함흥에 다녀오겠습니다. 태종이 고민하자 한 신하가 용감하게 나섰어요. 아니, 공은 박순이 아니오. 공은
안 돼요. 내가 공마저 잃으면 누구와 나란 일을 돌보겠소? 태종은 펄쩍 뛰었지요. 상황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박수는 이성계와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꼭 상황을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박수는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군요. 그럼 몸 조심하여 다녀오도록 하시오. 한편 태조 이성계는 아들이 보낸 차사를 모두 죽였으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태조 이성계가 대청에 올라 멀리 남쪽을 바라보니 누군가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었지요. 자세히 보니 말에게는 망아지가 딸려 있었는데 동구 밖에 이르러 망아지를 혼자 나무에 메어 놓고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망아지는 어미 말과 떨어지자 큰 소리로 울었지요. 대왕마마, 저 박순이옵니다. 성 바로 밑에서 박순이 위엄을 무릅쓰고 말했지요. 지난번처럼 화를 쏠까요? 태조 이성계 옆에 서 있던 군사가 말했습니다. 아닐세, 박수는 나와 오랜 친구가 아닌가? 정에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술 한 잔 먹고 돌아갈 때 죽여도 늦지 않을 걸세. 난 저 친구와 오랜만에 술을 한 잔 먹고 싶네. 여봐라, 문을 열어 주어라. 박순이 들어오자 태조 이성계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게. 함흥까지 오느라 수고가 많네. 이곳에서 지내기가 적적하지 않으십니까? 자, 한 잔 들게. 술상이 들어오자 태조 이성계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러지. 자네와 이렇게 마주 앉아 술을 마시는 것도 꽤 오랜만이구먼. 정말 세월은 물과 같이 흘러가는구만. 그런데 자네 왜 망아지 딸린 어미 말을 타고 오다 동구 밖에다 망아지를 묶고 들어왔나? 보셨습니까? 망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고불고 난리더군. 동물인 말도 부모와 떨어지면 저렇듯 애타게 찾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만 노여움을 푸시고 서울로 돌아가시지요. 박순이 조심스레 말하였어요. 그런 말을 하려거든 그만 돌아가게나. 태조 이성계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궁궐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궁궐로 가서 쓸데없는 일을 그만두라고 전하시오. 나는 여기가 좋소. 여기서 태어났으니 여기서 죽을 것이오. 태조 이성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임금께서 마음이 편하지 않으십니다. 임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신화된 도리이지요. 박순도 죽을 각오를 하고 당차게 말하였어요. 그런 소리를 자꾸 하시려거든 어서 돌아가시오. 내 여기 심부름 온 자들을 모두 죽여보냈으나 차마 자네만은 그럴 수 없어 고이 보내니 어서 돌아가시오. 내 여기서 살아간다면 임금을 뵐 낯이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박순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내 어찌 자네를 죽일 수 있나? 어서 돌아가시게. 태조 이성계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지요. 박수는 하는 수 없이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태조 이성계를 모시고 있던 군사들이 난리가 났지요. 임금님, 왜 저자는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렇습니다. 저자도 다른 차사들처럼 죽여야 합니다. 우리들이 만든 규칙을 사사로운 감정으로 어기신다면 차사들이 또다시 올 것입니다.
군인들이 앞을 다투어 한마디씩 하였지요. 그대들 뜻이 그렇다면 죽이도록 하시오. 그런데 박수는 나의 오랜 친구이니 남쪽 용은강을 건넜거든 죽이지 말고 용은강을 미처 건너지 못했으면 죽이도록 하시오. 태조 이성계는 박순이 용은강을 건넜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박순만큼은 살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군사들이 말을 타고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용은강에 도착하니 박수는 막 배에 오르려던 순간이었지요. 군사들은 박순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태조 이성계는 마음이 무척 아팠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더니. 이 일이 있고 난 뒤에도 함흥차사는 모두 돌아오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부터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 때 함흥차사라는 말을 썼답니다. 사람과 귀신과 하늘의 소리. 권삼댁은 최고의 소리꾼으로 꼽히는데 본명은 권사인이었습니다. 권삼댁이라는 이름은 사람의 소리, 귀신의 소리, 하늘의 소리 이렇게 세 가지 소리를 얻었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지요. 권삼댁은 전라북도에서 안동 권씨인 아버지 권래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안동 권씨는 이름난 양반 가문이었지요. 권삼댁네 집은 비록 끼니거리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하였지만 양반 가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양반 가문의 체면을 잃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았지요. 그런 아버지에게 권삼댁은 어려서부터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공부는 마음에 두지 않고 판소리에 깊이 빠져 있던 것이었지요. 권삼댁은 누구에게 판소리를 따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작정 판소리가 좋았지요. 마을에 소리꾼이 나왔다고 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 듣고 그것을 머릿속에 담았다가 혼자 소리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솜씨가 제법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어린 그를 불러 소리를 청해 들었어요. 권삼댁은 워낙 판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을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가 신나게 소리를 뽑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이 소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노발대발하였지요. 네 이놈, 하라는 공부는 내팽개친 채 천한 광대들이나 하는 소리를 뽑으러 다녀. 그게 양반 가문의 자식이 할 짓이냐? 아버지는 회초리 서너 개가 다 부러지도록 권삼댁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종아리에서는 피가 철철 흘렀지요. 아버지는 회초리가 다 부러지자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똑똑히 듣거라. 판소리는 광대나 기생처럼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야. 니놈이 또 양반의 채통을 읽고 소리를 뽑는다면 명성마리를 하여 강물에 던져버릴 것이야. 죄송합니다, 아버지. 다시는 소리를 뽑지 않겠습니다. 네 입으로 분명히 말했겠다.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하여 주마. 두 번 다시 판소리를 하지 말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권삼댁은 아버지에게 다시는 판소리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날부터 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권삼댁은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리꾼의 멋진 모습이고 들리는 것은 소리꾼의 소리였습니다. 결국 권삼댁은 한 달도 못 되어 책을 덮고 다시 소리를 뽑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예전처럼 다시 소리를 청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삼득의 아버지는 친척 어른들에게 불려나갔지요. 자네는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야? 소리에 미쳐 돌아다녀 우리 가문의 먹칠을 하게 하다니. 아버지는 아들이 다시 소리를 하러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 녀석이 끝내 아비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는 당장 아들을 붙잡아 마당에 꿇어 앉혔어요. 그 주위에는 일가 친척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권삼득이 가문의 먹칠을 하였으니 멍석말이를 하려는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엄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가문을 욕되게 하는 녀석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 어서 저 녀석을 망석에 둘둘 말아 몽둥이로 매우 치거라. 그 다음에 강물에 던져버리거라. 일가 친척들은 우르르 달려들어 권삼득을 멍석에 둘둘 말았어요. 그리고 권삼득을 때리려고 몽둥이를 지켜들었답니다. 바로 그때 권삼득이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습니다. 죽기 전 소리나 한 곡 뽑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기가 막혔어요. 죽는 마당에도 소리를 뽑겠다니 소리에 미치지 않았다면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한 녀석, 그렇게 소리가 좋은 것이야. 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권삼댁은 그 자리에 앉아 소리를 뽑았지요. 그 소리가 어찌나 애절한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조차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하였어요. 너는 아무래도 죽을 때까지 소리를 해야 할 운명인가 보다. 이제부터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안동 권씨 집안 사람도 아니니 우리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권삼댁은 마침내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마음껏 소리를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 후 권삼댁은 명창들을 찾아다니며 소리를 공부하였습니다. 폭포 앞에서 100일 동안 소리를 뽑다가 목에서 피를 토하기도 하였지요. 권삼댁은 이런 피나는 연습 끝에 마침내 명창이 되었습니다. 남도 지방에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요. 전라북도에는 장이지라는 명창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전라감사의 부름을 받아 그 앞에서 장이지와 소리 대결을 벌였지요. 이때 장이지는 소리를 뽑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지요. 너무 소리를 높였다가 목이 터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리 대결은 권삼득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권삼득은 말년에 쟁쟁한 제자들을 길러내고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무덤에는 지름 60cm, 깊이 1m의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구멍을 소리 받는 구멍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두부에 환장을 한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성가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쥐간이 있었습니다. 이 쥐간은 음식 가운데 두부를 굉장히 좋아하였지요. 좋아하다 못해 두부라면 사족을 못 썼답니다. 두부도 그냥 두부가 아니라 금방 만들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좋아하였지요. 그런 성가사를 보고 사람들은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성가사는 길다란 장대를 메었어요. 장대에는 산의 지도를 쭉 그려 달고 다녔지요. 그러고는 이곳 저곳을 다니며 외쳤습니다. 명당 사십시오. 명당. 명당이 팔리면 성가사는 그 돈으로
술과 두부를 사 먹었어요. 그는 집도 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성가사가 청주 장거리에 들어섰지요. 꺼벙하게 생긴 사람이 장대에 지도를 그려붙이고 명당을 사라며 외치고 다니니 청주 사람들도 그를 미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장터에서 어떤 사람이 성가사가 미쳤나 미치지 않았나 시험해 보려고 물었지요. 내가 명당을 사려고 하는데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딱히 얼마짜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여러 종류의 명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싼 것과 싼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싼 자리는 집안에 벼슬이 나고 재물도 많이 얻는 자리지요. 그러나 싼 자리는 당대에 반짝 좋았다가 마는 자리입니다. 그 사람은 어쩌나 보려고 명당을 샀습니다. 그러나 명당을 산 사람들이 모두 잘 되자 성가사는 명당을 많이 팔게 되어 재미를 톡톡히 보았지요. 어느 날 아침 장작을 파는 것으로 가다가 점쟁이를 만났습니다. 점쟁이는 성가사의 관상을 보더니 대뜸 짓거렸지요. 당신은 청주 장작전 밑에서 죽을 상이야.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법이지 죽는 게 뭐 그리 이상하오. 성가사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쉽게 넘어갔어요. 성가사는 장작전에 가서 명당 살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어느 부인이 두부를 한 광주리에 가지고 오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지요. 배에서는 꼬르륵 거리고 두부에서는 김이 나는 것을 보자 성가사는 참지 못하였어요. 두부를 좀 먹읍시다. 그는 두부를 먹기 시작하였지요. 성가사는 두부를 정신없이 먹어치웠습니다. 한 광주리를 거의 다 먹었을 때 배가 좀 불러오는 것 같았지요. 그제야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이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요? 집에 가서 가져오세요. 집도 없는데 어떡하지요? 돈을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보세요. 나는 직관인데 두부 값으로 선친 몇 자리를 봐주면 어떻겠소? 두부 장수도 그가 지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터였습니다. 두부 한 광주리를 주고 명당을 얻는다면 싼 것이 아니겠어요. 두부 장수는 얼른 허락을 하였지요. 성가사가 좋은 몇 자리를 잡아주어 두부 장수는 두부를 팔지 않고 아주 잘 살았습니다. 두부 장수와 같은 동네에 사는 양반은 이 소문을 듣고 생각을 하였지요. 나도 두부를 해주기만 하면 좋은 몇 자리를 써서 잘 살 게 아니냐? 양반은 성가사를 불러 잘 모셨습니다. 두부를 해드릴 터이니 우리에게 명당을 하나 찾아주시오. 좋소. 내가 겨울을 날 때까지 석 달 동안 두부를 해주시면 봄에 명당을 찾아주겠소이다. 양반은 속으로 좋아했어요. 그까지 두부 석 달 해주고 명당을 얻는데 정말 별게 아니구나. 성가사는 성가사대로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까 하고 걱정을 하였는데 아주 잘된 일이었어요. 성가사는 그날부터 양반 집에서 두부를 먹으며 느긋하게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양반 집 아낙네들은 불평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끼니 때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를 만들자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반은 외출할 때마다 부엌에서 일하는 아낙네들에게 당부를 잊지 않았어요. 김이 나는 두부를 정성껏 만들도록 해라. 하루는 주인이 당부를 하고 외출을 하였습니다. 잠시 뒤 성가사는 부엌에서 아낙네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지요. 아이고 그놈의 명당 때문에
지레 죽겠다. 내가 남 못할 일을 시키는구나. 성가사는 짐을 싸가지고 다시 장작전으로 갔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양반은 직관이 없자 장작전으로 뛰어갔지요. 이놈아, 두부를 2달이나 처먹고 도망을 가. 양반은 장작전으로 달려가 성가사를 장작으로 패 죽이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임금을 찾아간 말. 옛날 경기도 강화 땅이 벌대춘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임금이 나들이를 할 때마다 스스로 서울에 올라와 임금을 태우고 다녔지요. 영특한 말이구나. 임금님은 벌대춘을 몹시 아꼈습니다. 정말 영리하고 임금님의 기분을 알아모실 줄 아는 말입니다. 신하들도 벌대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루는 기분 좋게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온 임금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말의 죽음을 알리는 자는 사형을 시킬 것이야.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가 붓으로 임금의 명령을 냉큼 받았었습니다. 임금의 명령은 그대로 책에 기록되어 거스를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벌대춘이 서울에서 임금 나들이를 시켜주고 내려가다가 김포쯤에 있는 양천 벌판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쩐다. 아니, 이런 일이 왜 우리 고을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양천 고을 원님은 안절부절 못하였어요. 벌대춘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람은 죽게 되니 임금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그저 속만 바짝바짝 태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양천 고을 원님은 죽은 말을 쳐다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때 길 가던 노인이 이 광경을 보았지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 글쎄, 저 말이 벌대춘이란 말인데 임금님 나들이를 할 때 타는 말이라오. 임금님이 하루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 말의 죽음을 알리는 사람은 사형시킨다는 법을 만들었지 뭡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은 말만 지켜보고 있답니다. 노인장, 뭐 좋은 수가 없겠습니까? 양천 고을 원님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말했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임금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노인은 그 길로 궁궐에 들어가 임금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임금님, 벌대춘이란 말을 아시지요? 그럼 알지요. 내 나들이를 즐겁게 하는 말인데 왜 그러시오? 그 말이 강화로 내려가다가 양천이란 벌판에 누웠습니다. 지금까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럼 죽었다는 말이오? 그런데 왜 죽었다고 알리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것이오? 임금님께서 말의 죽음을 알리는 사람은 사형을 시킨다기에 양천 고을 원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사옵니다. 그래요? 내가 법을 잘못 만들었구나. 임금은 자신의 잘못을 깨우쳐준 노인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